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결혼제도와 축첩제도, 씨앗 쌓으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이야 혼기가 차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또는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가 라며 독신을 고수하는 남녀들이 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식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어느 때보다 강했으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남자건 여자건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이렇듯 중요하니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딸로서 30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 비용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집안이 궁핍하지 않으면서도 30살이 넘도록 시집 보내지 않으면 가장을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여 미혼 남녀를 구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성종 때에는 전국에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 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집안이 가난하면 쌀이나 콩을 주어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는 늙은 처녀와 총각이 있을 경우 그 고을 수령은 왕에게 혼수 비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관할지에 늙은 처녀 총각이 있으면 문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정비계를 지은 이지함도 수령 시절 자신의 고을에 60세가 넘도록 장가 못 간 불쌍한 노총각이 있다고 왕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나이 찬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못하면 음양의 화기가 상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가뭄 같은 자연재난이 장기간 계속되면 국가는 이른바 원한에 사무친 총각 처녀들을 파악하여 강제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결혼제도는 어떠했을까요? 조선시대 결혼제도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공식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남자는 일부 다처제, 여자는 일부 일처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남녀에게 서로 상반된 결혼제도가 적용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남자는 본처 외에도 첩을 둘 수 있었던 반면 여자는 평생 한 남자만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일부 종사를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부 일처와 일부 다처라는 상반된 결혼제도가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결혼제도는 이전 시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교가 기존의 결혼 풍속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결혼제도란 남자에게는 축첩제도를 인정하여 합법적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던 반면 이혼녀나 과부는 재혼마저 허락되지 않는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동성동문일 경우에도 결혼할 수 없도록 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최근까지도 금기된 결혼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본처 아닌 첩, 가부들의 재가 금지, 동성동본 결혼 금지 같은 결혼 제도는 이전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특유의 결혼 제도로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결혼 제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부 일처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 달리 남녀 모두에게 일부 일처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남녀 구분 없이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사회 혼란이 거듭되고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능가하면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처로 맞아들이는 일부 다처제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의 다처 풍습은 조선 초에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판의 명분은 바로 가계계승의 확립이었습니다. 조선에는 가계계승의 질서를 강조하는 이른바 종법이 새로운 가족 질서의 원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문제였습니다.
적장자 가계 개성을 위해서는 적처의 구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13년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처 행위를 힘있는 상류층 남자들이 주도했고 이들은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이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처 한 명을 정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는데 오랫동안 다처 풍습에 젖은 이들에게 한 명의 정처만을 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헌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으면 장 90대에 처하고 이혼시킨다. 둘째, 정처로서 첩을 삼으면 장 100대에 처한다. 셋째, 처가 있는데 첩을 정처로 삼으면 장 90대에 처하고 본래대로 환은 조치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처와 첩을 구분하는가 였습니다. 국가에서는 2번 혼인한 자를 엄하게 징계, 이혼시키는 한편 만일 적처와 첩의 구분을 못하고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얻은 부인을 적처로 삼았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정식 절차를 밟았는가로 처첩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예식이 중요시 되었고 결혼 의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정처가 되는가 첩이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처와 첩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사대부의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봉작을 받았는데 첩이나 제가한 여자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하면 오히려 받은 봉작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더욱이 첩의 자식은 서자라 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초기 처첩 소생들 사이에서 적자 구분과 재산 분쟁이 빈발했던 것도 이런 사회적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강력히 시행했던 중혼 금지는 한편으로 적처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지위 보장을 위한 일부 일체제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순히 가부장적 위계 질서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부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 다처 제도를 포기한 수많은 남성들에게 이를 대신해 줄 반대급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축첩제도입니다. 축첩제도는 고려 말의 다처 풍속을 변형된 형태로나마 지속시켜준 결혼제도로서 조선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을 반대할 남자들은 없었을 텐데 당시 첩을 둔 명분은 자손의 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에 집착하는 것은 유교적이고 중국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제후는 한 번 장가드는데 9여자를 얻을 수 있었고 경대부는 1처 2첩, 선비는 1처 1첩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조선시대의 주자학과 함께 널리 퍼졌는데 성인인 공자도 첩을 거느렸다라고 하여 도덕군자라는 선비들도 첩 두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화담 서경덕, 회제 이언적, 율곡 이이 등 명현들 치고 첩을 어찌하는 이가 없었고 또한 비난받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들이 이를 진대 일반 남자들은 재물만 있으면 먼저 첩을 두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 생각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본처와 첩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첩은 대체로 용모가 곱고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투기하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씨앗 싸움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라든가 계집 둘 가진 놈의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는다 라는 속담은 이런 갈등과 반목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첩제를 바탕으로 한 결혼제도는 남자들의 자유로운 성생활만 인정한 불평등한 결혼제도였습니다. 남자들은 첩을 얻어 자식을 얻을 수도 또 애정행각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여자는 일부 일처제였으나
재혼이 금지되고 수절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선의 처첩제도는 일부 일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나쁜 제도였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섹슈얼리티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